설명을 해요.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코드가 달랐고. 아, 홍콩은 그렇구나.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2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범입니다. 네, 3명의 정남매가 네. 여러분께 매주 한 권씩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준비했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시간에 너무 힘들었다는. 정민여 많이 힘들었죠? 근데 들으시는 분들도 네.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유체 이탈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뭐 말하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인데 생각보다 네. 반응이 좋았어요. 맞아요. 네. 한 번은 뭐 넘어야 될 산 칸트. 저희가 순수 이성 비판, 또 순수 아니야 판단력 비판. 그러지 말자. 실천 이성 비판. 네? 실천 이성 비판. 한번 이렇게 뭔가 어려운 네. 뭔가 그런 것을 좀 네. 도전? 네. 우리가 살짝 조금이라도 맛을 좀 보다 보니까 네. 이번 주는 좀 어떤 지식이 들어가도 그 무엇이 나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네. 어떤 자신감. 이번 주는 뭐가 나와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네. 용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기 백배한 정민여에게 네. 소개해 주실, 또 우리 시청자 또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실 책은 뭡니까? 네, 지난번에 철학을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네. 좀 사실 위주로, 좀 지식과 정보 위주로 해가지고 사건과 인물 위주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어떤 책입니까? 바로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쉬워, no. 쉬워. 왜? 중국 이야기 쉬워요? 쉬워. 저는 칸트보다 쉽겠죠. 칸트보다는 그렇죠. 쉽죠. 차이나 스토리. 온 차이나. 네. 네? 원제가 온 차이나로 되어 있네요. 온 차이나요? 네, 중국에 관하여 뭐 이런 뜻이죠. 온. 네, 온. 온. 번역된 거는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우리 번역판 제목은 이렇게. 네. 항상 말씀하시던 그 키신저 그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키신저. 많이 좀 귀에 익숙한가 보죠. 정박님이 키신저를 우리 그 일당백 다루는 동안에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히 국방장관이라 그랬나? 이 사람 네. 국무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의 국무장관 겸 네.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의 안보보좌관 역할을 오래 했죠. 근데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중국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이 하는 역할은 미국의 세계 전략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의 어떤 장기판으로 보고 자 말을 여기 놓을까 저기 놓을까 이쪽으로 한번 공격을 했다가 저쪽으로 한번 물러났다가 이런 미국의 세계 전략의 정말 실질적인 설계사이자 집행자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하고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갖고 있죠. 지들이 뭔데? 왜 우리를 두고 체스 게임을 하냐 이 말이야. 헨리 키신저가 근데 네. 뭐 하여튼 동아시아 이쪽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도 바로 헨리 키신저를 발탁한 사람이 미국 최초로 탄핵 하야가 된 거죠. 탄핵 위기에 직면해 가지고 스스로 자리에 물러났는데 바로 리처드 닉슨이죠. 닉슨 대통령. 그 짝을 이루어 가지고 외교에서는 나름대로 당시 동서냉전 공산권과 흔히 말하는 미국 서구권이 아주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계장막 중국을 뚫어낸 거죠. 그래서 외교 관계를 열어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어떤 대땅들을 열은 해빙이라고 하죠. 얼음이 녹듯이 그 대땅들을 열어낸 외교의 주역들인 거죠. 국내적으로는 정말 욕을 많이 들어먹었는데 국제 관계적으로는 상당한 일을 했다고 봐야 되죠. 키신저가 미국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키신저 자체가 욕을 먹은 건 아닌데 바로 이제 닉슨하고 같은 조합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키신저는 정말 머리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닉슨이 사임을 했지만 그 이후에 들어선 부통령인 포드가 대통령을 이어받았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국무장관까지 차게 된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계속 겸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두 대통령을 건너뛰어 가지고 아주 역할을 했고 그 이후로 왜 이제 키신저가 중국 이야기를 썼냐면 말 그대로 중국과 미국은 1950년 한국 전쟁에서 서로 불구대치는 원수로 만났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는 적국으로 만났는데 예를 들어 20여 년의 적대 관계를 뚫고
말 그대로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남과 북의 어떤 수십 년간의 적대적 관계가 있잖아요. 네. 이 적대적 관계 서로 간의 사이인 불신과 정오를 어떻게 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런 데서는 아주 큰 역할을 우리에게 시사를 줄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홍콩 문제가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홍콩이 지금 난리가 났다. 미국에서는 홍콩에 부여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 이 홍콩을 둘러싸고 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결국 홍콩의 문제는 또 우리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홍콩, 대만, 한국 이렇게 투사되고 있는데 요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시작됐는지를 사실 키신저가 1840년 바로 그 아편 전쟁에서 이제 영국에게 홍콩을 할량해 줬단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중국 역사를 쭉 리뷰하면서 자기가 직접 만났던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우리에게 좀 역사의 뒷면에서 뒤안길에 숨겨졌던 비화라든지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이제 또 역사가 제가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모르는 부분이죠. 질문 100만 개 들어갑니다. 일단 그러면 아까 아편전쟁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항상 이 관계가 궁금했거든요. 중국, 홍콩, 대만 뭔가 다 같은 중국권 같은데 나라는 또 각자 독립된 나라인 거고 과연 홍콩은 중국이랑 친한 건지 안 친한 건지 대만은 중국이랑 친한 건지 안 친한 건지 정말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 적당한 선에 제가 일단 한번 끊어내보고 그 다음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야 중국이랑 홍콩은 홍콩은 중국이죠. 근데 지금은 독립된 나라잖아요. 독립된 나라 아니죠. 독립된 나라 아니에요? 중국 밑에 홍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치면 특별 행정구역. 아 진짜요? 저는 그냥 대만은 근데 독립된 나라잖아요. 대만은 그렇죠. 아 홍콩은 그렇구나. 특별자치 행정구역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새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네, 외교와 국방권을 다 중국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한 100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하여튼 한 100년 전쯤에 대략 100년 전쯤에 영국이랑 중국이랑 싸웠잖아요. 아편 전쟁 했잖아요. 아편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영국이 홍콩을 지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100년 조치인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한량을 받았죠. 아예 다 그 영토를 한량하고 조차는 뭐가 다르냐? 한량 아예 그냥 넘겨준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 등기를 해준 거예요. 권리가 한량이 아니라 한량이군요. 분할해서 양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땅 같은 거를 그냥 영국한테 이제 줘버린 거죠. 아예 우리 매매로 치면 아파트를 팔아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영국 거잖아요. 홍콩은.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제 영국이 그 전 세계 어떤 그 패권을 지닌 나라에서 이제 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홍콩을 중국에 돌려는 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편 전쟁 1차 아편 전쟁에서 홍콩 섬을 할량받았고요. 또 2차 아편 전쟁에서 에로 사건으로 2차 아편 전쟁에서는 구룡반도 요거를 또 할량받아요. 두 개는 이제 아예 영국 땅 영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1898년이었죠. 1898년에는 신계라고 해가지고 새로 얻은 경계라는 땅이라는 뜻인데 거기를 99년간 조차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차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영토권은 중국 건데 거기에 따른 통치권은 영국이 가지는 거예요. 99년간 조차를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99년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을 얻어낸 거죠. 자, 그런데 1982년인가요? 당시 영국의 대처라고 하죠. 대처가 덩샤오핑을 만나가지고 철의 여인 대처.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홍콩 반환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원칙적으로는 영국이 반환할 거는 신계밖에 없어요. 99년간 얻은. 그렇죠. 두 개는 이미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데 중국에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 홍콩 섬과 구룡반도를 이제 생활을 하려면 전력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여러 기반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전부 신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그래 좋아 그럼 이거 다 안 돌려주면 우리 다 끊어버릴 거야, 다 막아버릴 거야. 그럼 뭐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이 책에도 잠시 나오는데 당시 영국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에서
네. 8,000km를 가가지고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82년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영국에서도 검토를 했다는 거죠. 한판 붙어? 갈까? 네, 한번 우리 뭐 중국이랑 홍콩 우리 그 이렇게 서로 그거 안 하면 한판 그 군사적인 작전까지도 검토는 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영국도 뭐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 결국 여러 가지 이 관계 속에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 내리고. 전 세계적인 또 눈도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한 몇 년간 협상을 하다가 그 타협안이 나온 게 일국양제라는 타협안이 나왔어요. 한 나라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따로 이제 제도를 운영한다는 거죠.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홍콩에는 50년간의 어떤 기간을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나타낸 영화가 바로 우리 97년에 그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홍콩으로 넘어갈 시간 다가오니까. 화양연화? 아니요, 95년에 바로 중경삼림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뭘 다 홍콩 영화 하면 다 화양연화입니까? 화양연화에도 조금 나와. 네. 그런 정서가. 그렇죠. 근데 그때 나온 게 홍콩의 느와르 영화, 홍콩 느와르 나왔는데 뭐냐면 애인이 떠나간단 말이죠. 떠나가는 애인이 흔히 말하는 영국인 거죠. 근데 새로 오는 애인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 애인도 뭔가 언제 또 그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죠. 50년이나 유통기한이. 그래서 중국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중경상림을 보면 95년에 나온 영화인데 그 홍콩 관할을 앞두고 그 사실 홍콩 사람들은 말이 홍콩 사람이지 그 생김새는 중국인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소과되어 있잖아요. 네. 자본주의와. 참 이런 뭔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담아낸 작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홍콩은 중국 거긴 하지만 네. 양제, 그러니까 다른 제도로 네.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것과 이제 공산주의가 서로 부딪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한 50년 가기로 했는데 중국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우리 다 먹어야지. 밑으로 갈래라고 이제 중국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같은 거, 안보법 같은 거를 이제 홍콩에 바로 적용을 시켜버리면 양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대를 하는 홍콩 시위들도 있었고 또 그거에 반대하는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서 강력하게 니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지위 같은 거 혜택 다 없애버리겠다. 그럼 그게 최근까지 어쨌든 양제가 이루어졌던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네. 50년간 하기로 했으니까. 네. 2043년 50년의 만기가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97년이니까 2047년까지인가요? 됐어요? 완전 쏙쏙 이해됐네요. 네. 어쩐지 홍콩부터 약간 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미영가. 대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때 국민당 정부군과 공산당군이 국공합작이라고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장제스.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일본이라는 공통적에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 한민족끼리 손을 잡자. 그렇게 신나게 싸움을 잘했는데 딱 45년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둘이가 한판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공 내전이 일어나는데 국뽕 아니고 국궁. 국궁. 네. 국민당이랑 공산당. 그렇죠. 근데 그 최후의 승자가 결국은 공산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당의 장제스가 가버렸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고궁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화유산,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 이걸 강조해줘 내가 그거 다 싣고 결국 저 타이베이 대만으로 지금 간 거죠. 대만 타이베이로 갔고 거기서 일종의 망명 정부를 선언한 거죠. 망명 정부. 근데 가서 막 공격해서 그거 뺏어오진 않았네요. 그래도 중국이? 네. 대만은 중국도 그때 이제 정신도 없었고. 아니요, 그게 사실은 아니 뭘 정신이 없어. 정신 있었어. 정신없지 않았나? 아니, 서로 뺏으려고 했는데 그걸 둘러싸고 결국 그 김일성과 마오쩌둥 간에 서로 선방을 누가 날리느냐. 이게 김일성? 네, 바로 김일성이 또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김일성이 당시 어떻게 했냐면 소련 모스크바의 스탈린을 찾아가고 중국의 마오쩌둥을 찾아가서 지금이 우리 한민족의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당신들에게 다 좋지 않냐. 마침 49년 6월에 미군들이 다 철수했고 그래도 우리는 역전의 용사들이다. 우리는 다 그 중국 국공 내전이라든지 이런 항일 전통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 팔로곤에 참가한 정예 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냥 파죽지세로 2, 3주 만에 그냥 한반도 전역을 통일할 수 있다. 좀 밀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오쩌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안 된다고. 일단 한반도에 대한 전투는 우리가 먼저 대만을 그 접수를 하고 나서. 내전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김일성이 거기서 완전 힌트를 얻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미국 입장에서 아무리 미국이 지금 뭐 좀 물렁물렁하게 뭐 에치슨 라인이라 해가지고 예, 그 흔히 말하는 대만이라든지 한반도는 우리의 방위선에서 제외된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두 번의 어떤 패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먼저 한쪽에서 공격을 했는데 거기가 만약 이기겠다고 쳐요. 네. 그럼 다른 쪽에 다시 공격할 때 그걸 허용하겠냐 이거죠. 미국 입장에는 결사적으로 막을 거다. 그리 빨리 선수를 쳐야 된다 해가지고 김일성은 내가 빨리 먼저 해야겠다. 안 그러면 만약에 마오쩌둥이 대만을 먼저 만약 상륙작전한다든지 공격하면 우리는 한국은 절대 공산화시키지 않겠네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하나 뺏겼는데 또 하나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소련에 밀려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김일성이 힌트를 얻어가고 빨리 서둘러야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 대만 문제하고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요. 똑똑한데?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이 지도자들의 어떤 외교라든지 이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판단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엄청나게 많은 요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겉으로 드러난 거 보고 아이고 이 외교를 잘하니 못하니 물론 뭐 그건 시민의 권리로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판단에는 상당히 중첩적인 사고가 들어간다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신없어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이제 정보의 질이나 양이 완전 다르니까 그들의 어떤 선택을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얘기 못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좀 인지는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그 근원을 찾아가면 아마 이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에 꽤 많은 힌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시죠? 우리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싸우면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 어느 편을 들어야 되냐고요? 이게 참 우리가 중간에 껴서 늘 그렇잖아요. 예전부터. 우리는 일단은 이제 정의의 편. 정의가 어딘데 도대체? 미국이야 중국이야 어디야? 이기는 애들이 정의지. 국제 사회에서는 힘이 정의입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힘이 정의라는 요게 바로 국제 정치학에서 현실주의 레알 폴리틱이라고 하거든요. 그 레알 폴리틱이란 말이 있어요? 현실 정치란 말. 바로 헨리 키신저가 그 레알 폴리틱의 대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헨리 키신저가 바로 그 자기 스승이 한스 모겐소라고 국제 정치학에서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칸트하고 나니까 진짜 수월하다. 수월해. 막 쭉쭉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치학 크게 세 가지 흐름인데 첫 번째가 자유주의적 접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라도 정의라든지 자유라든지 국제사회 이상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자유주의적 접근법이라고 자유주의적 하죠. 접근. 두 번째는 바로 지금 말하는 이 현실주의적 접근법. 현실주의적. 여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힘의 균형, 정치의 어떤 균형.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 사회 우리 어떻습니까? 서로 강한 놈이 이기고 또 강한 놈은 약한 놈은 또 강한 놈을 상대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를 하고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세력 균형의 어떤 원리가 작동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진주의적 사고방식이죠. 급진주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막시즘적인 사고방식인데 흔히 그 어떤 제국주의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중앙대 그 지금 교수님 이름 까먹었는데 그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라크에 걸프 전쟁을 했냐 이거죠. 그럼 뭐 걸프 전쟁도 하고 이라크 전쟁을 두 번 했는데 이상주의적 사고 방식으로는 아까 말한 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으로는 이라크의 후세인 권력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국민 쿠르드족에게 화학가스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독재적 행태를 했다. 그러니까 자유사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쿠웨이트를 침략하기도 하니까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잘못된 불의를 응징한다.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적 접근법이고요. 우리 6.25 때도 뭐 연합군들이 자유를 지킨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도 이제 비슷한 논리고요. 그렇죠. 근데 키신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현실주의적 접근법으로 설명하자면, 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하면서 이 중동의 어떤 세력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다 이거죠. 힘이 너무 세져간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균형을 이라크 쪽에 힘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지역 사회의 어떤 질서의 변동이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우디를 위협하게 되고 아니면 주변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마이너스 작용을 하니까 이럴 때는 이라크를 공격해 가지고
세력 균형을 유지한다. 근데 왜 처음에 바그다드까지 진격을 안 했느냐? 91년 걸프 전쟁 때. 바그다드에 가서 후세인을 또 제거를 해버리면 이란이 너무 힘이 세진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만 항복 받아내고 요 정도 선에서만 하자. 요런 게 이제 세력 균형, 현실주의적인 접근법. 요렇게 설명할 수 있고 급진주의적 방식은 또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왜 미국이 계속해서 그 중동 지역에 전쟁을 일으키느냐? 결국 중동 지역의 석유 공급권을 주도 딱 가져가기 위해서다. 본인들의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어떤 석유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 석유 공급권을 둘러싸고 중국이라든지 유럽, 일본의 목줄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을 경제적 이익과 이런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제국주의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이라크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볼 수 있는데 바로 키신저는 그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한 사람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도 이 세 가지에 굉장히 맞는 설명들이 가능하겠네요. 이게 어떤 분들은 예전엔 1번인 줄 알았어요. 자유주의적 접근법인 줄 알았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해주기 위해서 뭐 이게 전쟁도 참여하고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키워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은혜로운 나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미국이란 나라가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게 워낙 이제 국제 정세적으로 좀 중요하니까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관계적 위치가 중요하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국제 관계를 설명한 이 세 가지 접근법 말고도 우리의 어떤 건강을 위한 세 가지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죠? 순수 은하수 사과즙을 먹는 방법, 블루베리즙을 먹는 방법, 석류즙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저 요즘 이거 마시고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진짜. 사과즙 아침마다 마시거든요. 빛이 나요. 그런가요? 이 사과는 뭐 옛말에도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 병원 갈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만큼 우리 건강에 좋은데 뭐 꼭 건강까지 안 가더라도 이 사과즙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한번 딱 팩 뜯어갖고 얼음에 타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시원하게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순수 사과즙에는 사과를 착즙했기 때문에 다른 그것도 첨가물이 없죠. 설탕 없고 물 안 타고 오로지 그냥 사과만 짜낸 겁니다. 그러면 영양이 진짜 다 풍부하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과 하나 먹는 거죠. 그래서 은하수 사과즙 맛도 있고 영양도 좋은 어디죠? 영주 은하수 사과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과를 직접 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딸 수확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을 되면 사과도 사 드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과즙으로 즐기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매하시는 분들 6월 중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일당백이라고 그 배송 메시지란에 남겨주시면은 또 특별히 사은품도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것까지 꼭 받아가세요. 은하수를 드린다고 합니다. 은하수를.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영주 은하수 사과를 꼭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국제관계 이제 접근법까지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봅니까? 키신저를 그래도 한번. 키신저. 왜냐하면 또 이 키신저가 아주 좀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하기도 한데 좀 우리가 또 이 중국 이야기를 읽을 때 그 키신저 저자의 생애를 좀 보면서 한번 참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키신저가 돌아가셨죠 지금? 아니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98. 아직도 살아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셔야죠. 98이에요. 이분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그럼 민주당 쪽이었나요? 닉슨? 닉슨 민주당. 공화당인가? 공화당이에요? 닉슨은 공화당이죠? 근데 공화당이면 약간 보수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이랑 사이가 중국이랑 약간 담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보통 이게 어떤 그 대통령들이라든지 어떤 정권이 큰 업적을 남긴 경우 같은 경우가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 좀 좌파적인 정책을 취하고 좀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올 때 우파적인 정책을 취할 때 그 정권이 보통 결실을 많이 맺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히려 반대쪽의 사상을 좀 흡수했을 때 그게 더 빛을 발하는군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어떤 이념이 다른 쪽하고 어떤 손을 잡고 일을 할 때는 보수 쪽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 공간의 폭이 넓죠. 최소한 이념 공세에는 조금 덜 시달리게 되니까요. 아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물론 닉슨도 그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 우리가 대만 자유중국이죠 그 당시 중화민국을 버리고 중국 인민공화국하고 그 중화인민공화국 손을 잡느냐 뭐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만 닉슨이나 이쪽의 당시 생각에는 소련이라는 적이 너무 크다 이거죠. 이 소련이라는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동맹 관계를 와해시키고 우리의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럼 이분은 98이라고 치면 1920년대생이에요? 23년생이죠. 와. 세기를 넘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송혜 선생님보다 더 연로하시고. 지금은 뭐 다 은퇴 당연히 하셨겠죠? 아니요, 은퇴 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활발하게.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활동하세요? 키신저 같은 경우는 바로 대통령이나 대기업의 그 이런 외교 세계 경제 동향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거죠. 아직도 해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 할 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트럼프의 그 중국 교사 역할을 좀 했다고.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특히 우리나라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벌써 그 고객들 돌아간 고객이 많은데 우리 대우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도 그 키신저의 고객이었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여러 기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키신저 만나 가지고 시간당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보통 당시 지금부터 한 5년 전 당시에 시간당 10만 달러 정도 지불했다더라고요. 1억? 그 25년 전 이때. 우와. 이 사람 그럼 돈 엄청 많겠네요. 컨설턴트를 하는 거죠, 국제적인. 와. 근데 그만큼 다 잘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뭐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 키신저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만 특히 중국하고 같은 경우는 중국에 처음 외교 관계를 수립했잖아요. 1971년에 비밀리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대로 지금 찍은 사진을 보면. 중국의 초대 실력자였던 마오쩌둥. 진짜 다 지나갔겠다. 네, 두 번째 뭐 우리가 그 다음에 저원라이, 그 다음에 뭐 화국봉이라고 하죠 간자 이름으로. 그 다음에 등소평이라든지 그 이후에 장쩌민, 그 위에 또 후진타오, 그 위에 지금 시진핑 다 모든 사람하고 다 사진 찍고 대화를 다 한 거죠. 와, 지금 오래 사는 것도 이거 능력이네. 그렇네요. 23년이면 일제 강점기인데. 그때 우리 한국 역사는 그동안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대박이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워낙 이제 머리하면 비상하다고 해서 뭐 그때 키신저 박사 하버드대 교수를 하다가 이제 갔거든요. 그랬는데 왜 대통령 선거는 나가지 못하냐?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아 그래요? 이 사람이 본래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 태어난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요. 그래서 10대 그 청소년 시절에 유태인 탄압을 피해가지고 미국에 정착을 했거든요.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가지고 대학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군인으로 입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참전 군인들이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 거죠. 그럼 전공은 뭐였어요? 결국 전공은 이제 국제정치. 거기서 이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50년대 늦깎이로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 핵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론을 유연한 대응, 핵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대량 보복 이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다. 전술적으로 얼마든지 핵무기를 활용해서 유연한 대응을 뭐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대표적인 뭐 외교 스킬이랄까? 그게 바로 그런 게 뭐예요? 중국을 뚫어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책에 이제 나오는데 탁구를 잘 쳤나? 그 이제 핑퐁 외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핑퐁 외교 아이디어는 닉슨이나 키신저가 아니라 바로 마오쩌둥이 전격적으로 미국 대표팀을 초청을 해 이래 가지고 시작된 거죠. 사실 마오쩌둥이 어떤 결정 이게 좀 컸던 것 같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국 사실 좀 닉슨하고 서로 사실 상당히 서로 좀
아주 환상의 어떤 복식조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아주 경계하고 서로 의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하죠. 닉슨은 키신저를 저 정말 사이코패스다. 네. 사이코. 그리고 키신저는 닉슨을 완전히 미치광이, 미친놈, 얼간이 완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서로 절대 안 믿은 거죠. 그러면서도 실력은 인정하지만 인간적으로 뭔가 믿진 않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둘 다가 지성은 1급인데 둘 다 도덕성은 좀 아주 둘 다 문제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면서도 그냥 같이 공생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키신저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리가 9.11 테러 같은 경우가 이제 9.11 하면 테러 2001년에 미국 그 우리가 상동 빌딩 테러만 알고 있는데 그 73년이었죠. 그 칠레 아얀데 정권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된 사회주의 정권인데 그 피노체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배후에 이제 미국이 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대외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 키신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제3세계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어떤 그 공작들의 배후에 실질적으로 키신저나 닉슨이 개입하지 않았느냐. 미 제국주의의 정말 설계사다. 이런 비판도 엄청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 뭐 제3세계에서 특히 그 친미 정권 세우려고 막 쿠데타 뒤에서 도와주고 무기 대주고 뭐 이런 걸 그렇습니다. 아마 작전 짜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뭐 그래서 현직 퇴임 이후에 이 사람은 전범으로 기소해야 된다. 이런 비판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러진 않았고요. 아니 전범 기소까지는 제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역술적으로 또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뭘로요? 그 베트남 이제 평화, 베트남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월남. 그것들 어쨌든 휴전 협상, 정전 협상. 이 사람이 또 했어요? 예, 그렇죠. 주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미국 현대사의 진짜 굵직굵직한 일들 이 양반 다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트럼프가 최근에 법과 질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닉슨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닉슨 대통령이. 그게 지금 최근에 일각에서 미국 그 여러 가지 언론을 보면 1968년이 다시 소환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1968년이요? 1968년이 미국에서 그 정말 시끄러웠던 한 해였거든요. 또 지금하고 똑같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근데 그 당시 1968년 하면 우리가 파리 5월 학생 혁명이라고까지 하죠. 68혁명.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데 미국은 68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 해였지만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4월 달에 바로 그 마틴 루스 킹 인권운동 목사가 암살당해요. 68년? 네, 68년 4월. 또 두 달 후에 6월 달에 형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베트남 전쟁에 아주 비판적이었던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 민주당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또 암살당해요. 그 68년이요? 예, 68년.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미국에 이번에 플로이드입니까? 지금 시위가 전국적으로 났잖아요. 68년에 막 그 두 명의 진보 인사가 죽고 나서 미국 전역에 100개 도시 이상에서 막 시위가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닉슨이 내가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분열 갈라치기 전략을 해갖고 대통령 선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걸 본받고 있다 이거죠. 딱 갈라치기 한다. 법과 질서를 내세우고 그 교회당 가가지고 성경책 딱 꺼내들고 백인 유권자가 거의 70%에 달하거든요. 아직도. 딱 나는 백인만 표만 받겠다 이거죠. 흑인 뭐 유색인종 필요 없고 나는 딱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요즘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나 미국의 다른 신문들이 그때의 선거와 지금의 선거는 양상이 다르다. 지금의 시위는 남녀노소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집단들이 다 참가를 하고 있고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진보적인 집단만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하여튼 미국의 68년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당시 뭐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가 68년 또 8월에 열렸는데 이 전당대회에 막 경찰하고 거의 주방위군까지 투입돼가지고 막 시위를 곤봉으로 때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TV 생중계가 되고 막 미국 1968년에 이러다가 나라 망하지 않느냐. 그 정도였어요? 예, 이 정도로 심각한 해였죠. 그래서 닉슨이 이제 그걸 탁 잡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승기를 잡은 거죠. 68년에 우리나라도 김신조가 내려온 게 68년 아니에요? 맞습니다. 68년 1.1 사태. 그래서 우리 68 무슨 부대 하나 생겼잖아요. 하여튼 그거 실미도. 실미도 영화 실미도. 그거 이제 보복하겠다고 실미도 만들어지고 68년 1.1 사태 이후로 예비군이 만들어졌죠. 향토 예비군이.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안 가도 되는데. 이제 안 가시잖아요, 나이가. 지금 이제 물론 민방위도 끝났는데 그
예비군 중에 이제 훈련 중에 그 동원 예비군 훈련이 있습니다. 아 알죠. 뭐 면회 동원 가봤어요? 예비군. 아니요. 네. 겨울에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친구 조용히 해. 겨울에 한다고 동원은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냥 이렇게 동원돼서 가서 동원인데. 아 그래요? 네, 그 동원 예비군 하면 정말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그 내가 이 30개월을 내가 했는데 또 그걸 아 맞다 30개월이구나 진짜 공군이어서. 네. 육군 가지 그랬어요 그냥. 육군 저 온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뭘 얼마나 덜 고생하려고. 근데 뭐 어쨌든 그때가 참 시끄러웠는데 네. 이 기신전은 결국 난세에 뭐 여러 가지 또 본인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 책량이 뛰어나니까. 본래 키신저가 참 재밌는 사람이 정말 문어발이에요. 여러 군데 투자를 하거든요. 절대 한 곳에 흔히 말하는 몰빵을 안 해요. 리스크 관리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키신저가 누구의 측근이냐면 바로 닉슨의 가장 정치적 라이벌인 공화당의 넬슨 록펠러 뉴욕 주지사의 측근이었거든요. 록펠러 가문의 그 록펠러? 네, 넬슨 록펠러. 그게 완전 측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닉슨에게 또 몰래 가가지고 또 막 이런 파일도 전내주고. 자기가 이제 그 당시 하버드 교수를 하니까 당시 가장 큰 미국의 이슈는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제 그만하자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사실 이제 베트남, 월남, 월맹, 이제 남부 베트남을 월남이라 불렀거든요. 네네. 북부 베트남을 월맹이라 부르고 그리고 미국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평화협상을 하자. 이 평화협상이 진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보를 닉슨에게 계속 준단 말이죠. 네. 자, 지금 이게 진전되고 있어. 너한테 불리할 거야. 닉슨 쪽에서 어떻게 계략을 짜내냐면 우리 친 북풍하고 똑같은데 특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닉슨 캠프에. 그 안나 체놀트라고 2차 대결 때 아주 유명한 체놀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이 중국계예요. 안나 체놀트라고. 이 사람이 그 파견해가지고 그 월남 대통령 쪽을 만난 거예요. 닉슨이 직접 닉슨 후보 해서. 쪽에서 파견을 한 거예요. 안나 체놀트를. 네. 그래가지고 야 평화협상 빠져. 우리가 대통령 당선되면 더 좋은 조건을 너희들 해줄게. 우리가 마치 해서 그렇죠. 평화협정.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당시 백악관에서 포착을 한 거죠. 이 움직임을 당연히. 당시 민주당 존슨 행정부는 이거는 반역행위잖아요. 국가 반역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가지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거 완전히 이거는 간첩질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또 이거를 존슨 행정부에서는 자기 그래도 같은 편이니까 험프리 후보에게 넘겨줬는데 험프리 후보 쪽에서는 또 폭로를 주저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 좀 한심했는데 그 험프리 후보 쪽에 또 폭로 주자인데 여러 가지 뭐 누가 개입했는지 모르지만 또 키신저가 험프리 후보 쪽에도 또 발을 대고 있었거든요. 험프리 후보 쪽에도 그러니까 험프리는 내가 만약 대통령 되면 당신을 내 국가안보 보장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민주당, 공화당 보험을 진짜 여러 군데 다 드러났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 군데 됐고 실제 그래서 닉슨이 그 결국 뭐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월남 대통령이 나 평화협상 철수하겠다고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당시 민주당 진영은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죠. 지금까지 이제 나름 베트남 협상이 잘 되고 있다 했다가 갑자기 에이 우리 철수해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 그게 지금까지 그때부터 좀 설로만 떠들어왔거든요. 근데 3년 전인가 그 국가 문서로 확인이 된 거예요. 비밀 해제가 됐고. 비밀 해제되면서 확인돼 가지고 당시 그 미국의 뉴욕타임스인가 워싱턴 포스트 아주 그 거물급 칼럼니스트가 닉슨의 워터게이트보다 이게 더 큰 반역행위다. 워터게이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진짜 닉슨은 이는 워터게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때 대선 후보 때 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그 당시 안 그랬으면 빨리 전쟁이 정전됐으면 미국 젊은이들이 그 희생이 덜 했을 건데 더 많이 죽어버렸다. 이것이야말로 참 그러니까 좀 부도덕한 전쟁이고 부도덕한 선거였던 거죠. 키신저는 그 선거 전에 더 한 수 위인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로 불렸던 거죠.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만큼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뭐 키신저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본인은 이제 외교적 수단이라고 하고 하지만 핵무기 사용하는 거에 전혀 주저가 없었다 이거죠. 전술적 핵무기를 쓸 수 있어야 된다. 뭐 그게 나중에는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짓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저기 진짜로 믿게 만들면 그 성공한 거다. 라고 말은 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규범이 있잖아요. 국제적인. 그 규범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막 밀어붙이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칠레의 민주주의 정권을 쿠데타로 전복돼도 우리는 바로 승인해 줄 거야. 그러니까 결과만 미국의 플러스라면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나는 오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베트남 이제 전쟁을 하는데 미국 그 전투기들이 캄보디아를 폭격을 하거든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호치민 루트 해가지고 라오스 이쪽을 통해가지고 그 북부에 지원 물자가 남부 이제 베트콩으로 들어온다 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래도 주권 국가잖아요. 그거를 미국 비행기들이 가서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명백한 이거는 법 위반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미국 의회에서 그럼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시를 어떻게 하냐면 공식적인 지시 기록을 안 남겨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어디에 공격을 한다 해놓고 나서 구두로 전달하는 거죠. 기록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월남 하노이를 폭격하나 해놓고 실제로는 구두로 야 하노이가 아니고 저기 가서 전달해. 증거는 안 남기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도덕하지 않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증거 없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온갖 부도덕한 행동을 다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닉슨 정권에 자문을 해주는 하버드 대학 동료들도 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안 해줘. 집단으로 전부 보이콧을 해버리고.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다. 네. 키신저가. 네. 근데 또 그런 이야기 하죠. 키신저가 또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부시 행정부 때 국방장관 했던. 럼스펠트. 또 그 사이코패스로 불린 키신저조차 와, 저 인간은 정말 무자비함의 끝이다라고 했던 게 또 도널드 럼스펠트고. 네. 당시 닉슨 포드 행정부를 거치면서 뭐 그냥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영화 바이스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카우보이 같은 사람이 포스터에 있는 거 아닌가요? 바이스. 체니. 딕 체니, 그러니까 바이스 프레지던트. 딕 체니. 뭐 포스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럼스펠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 영화. 그렇죠. 바이스? 그 본래 럼스펠트가 바로 체니를 밑에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체니를 국방부 장관 시켜주고 했습니다. 그 시켜줬죠. 그 포드 때. 근데 이제 나중에 부통령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완전히 그 딕 체니도 아주 영리한. 크리스찬 베일이 딕 체니 역할이었네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 영화. 자, 그래서 이 키신저가 여러 곳에 보험도 들고 문어발 전략도 쓰고 보아하니 여성 관계도 복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군요. 네, 그래서 뭐 키신저가 연문도 많이 뿌리고. 이렇게 되면 진짜 바람도 엄청 잘 피겠다. 아주 일적으로도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으니.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체험제는 권력이다. 가장 좋은 체험제는 권력이다. 그거는 뭐 권력을 보여주면 그렇죠. 여자가 알아서 다 따라온다 이건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문을 많이 뿌렸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죠. 유명한 사람 누구 있나요? 여배우? 구체적 이름보다는 뭐 여배우 이름은 여배우들이 좀 많이 그 연문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여배우들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들은 절대 흔적을 안 남기잖아요. 결혼 생활은 했어요?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금슬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자식들도 다 그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하겠네요? 제가 자식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어떻든 키신저가 근데 뭐 이런저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모든 인간에게 빛과 그늘이 다 있으니까. 그래도 아까 사실 또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뭐 말 그대로 정말 칠레라든지 또 우리가 예전에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킬링필드 영화 킬링필드 나오잖아요. 크메르루즈 정권이 사람을 다 그냥 지식인들은 다 그냥 삭스리를 해버렸잖아요. 안경 끼고 있어도 지식인이라고 하고 다들. 그래요? 네, 정말 많이 학살당했죠. 근데 그 크메르루즈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게 된 게 워낙 미군이 폭격을 너무 정말 무자비하게 융단 폭격을 하니까 그 당시 폭탄이 떨어지면 폭탄이 하나가 한 430kg짜리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1kg 밖에서도 고막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폭파음을 들으면 고막이 터지고 이 뭐 웅덩이가 파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완전 뭐 흔적 없이.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너무나 끔찍해갖고 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한 게 크메르루즈거든요. 이런 잔혹한 뭐 미제를 상대를 하려면 우리를 밀어달라. 그렇게 해서 이 크메르루즈가 결국은 나중에 수백만 자국민을 학살하게 되는 전대미군의 이런 정권이 나왔는데 그 정권을 낳은 단파역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에 바로 이 흔히 말하는 지금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또 아프가니스탄에 그 뭡니까 무자히딘을 지원해갖고 탈레반 정권을 만든 것도 미국이고 그 IS나 여러 가지 만든 것도 미국이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그 캄보디아 관련해서 제가 잠깐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이 그 폭격을 해갖고 캄보디아 60에서 80만 명이 사망을 했고 54만 톤 정도 포탄을 쏟아 부었는데 2차 대전 때 일본에 쏟아부은 폭탄의 3배래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캄보디아를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베트남 쪽에 그 루트, 그러니까 베트남 북부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물자가 이제 지원요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죠. 아 그래서 물자를 끊으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게 결국 일종의 베트남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 3국이라고 하잖아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하잖아요. 요 이제 3개국을 아우르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견제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하여튼 참 뭐 진짜 역사책에 꽤 많이 나올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하나만 더 질문해봐도 돼요? 네. 베트남 전쟁 왜 일어났었죠? 통킹만 사건이 직접적인 그 촉발. 네, 직접적인 그런 교과서적인 답 말고 그게 뭔데 통킹만은 또? 저기 피구왕 통키 알아요? 알죠. 네, 그거 알면 됐어요. 슛돌이랑 라이벌이잖아. 베트남이 본래 네. 아주 대월이라 불렀는데 한자 말로 큰 월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독립적이고 몽골의 침략까지도 격퇴해 날 만큼 나름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어느 정도 조공책봉 체제에 속해 있지만 우리처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켜온 아주 독립심 강한 왕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흔히 말씀드린 그 19세기에 접어 들어가 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래서 중국과의 1883년이었나 전쟁에서 이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베트남에 대한 이제 프랑스의 종주권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세력이 이제 베트남을 들어가게 되고 그 와중에 2차 세계대 쭉 이렇게 이제 그 유럽의 식민지 경쟁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그 베트남 그 프랑스 꼬마하고 마치하고 나온 영화 연인. 예, 연인. 그 영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자기들 말로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베트남 쪽을 남방 이제 공격을 시작하면서 베트남을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호치민을 중심으로 호 아저씨라 불렀죠. 호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항일 민족 해방 투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을 끝났으니까 이제 독립이 돼야 되는데 이 프랑스가 다시 또 종주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다시 프랑스하고 싸움을 붙는 거죠. 일본이랑요? 아니죠. 일본은 이제 쫓겨났고 베트남이랑? 그 베트남 이제 바로 그 우리 말하는 흔히 말하는 항일 게릴라와 그 프랑스 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정말 그 아주 천재적인 장군들이 있어요. 그 무원갑이라고 하는 한자말로 아주 진짜 무자 쓰고 보응웬 지압인가 하는 그 장군이 있거든요. 이 장군과 여러 가지 장군들 지혜가 프랑스를 완전 박살을 내버려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를 물러나고 이제 그러면 협상이 이제 꺼져야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미국이나 여러 유럽들이 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을 일단 17도선에서 나누자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으로. 베트남도 나눴어요? 남북으로? 분단됐죠. 그래서 17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노이 중심에 이제 그거를 월맹이라 불렀어요. 그 베트남이 이제 공산주의 공화국이고 밑은 이제 월남 베트남 공화국을 불렀는데 그 밑에 수도는 사이공이고 위에 수도는 하노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부르죠. 베트콩이라는 이제 남부 베트남에서 이제 일종의 빨치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게릴라가. 그리고 그것들이 60년대 본격적으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게 되고 그 이제 북부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75년 4월 30일 그 4.20 마지막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일이 된 거죠. 75년 4월 30일.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뭐 그렇게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민족이 독립하고 해방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그 1960년대 지금 말씀대로 통킹만 사건 나오는데 미국이 이제 프랑스가 나오고 나서 이것들을 그러면 놔두나 버리면 바로 이제 월남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공산주의 세력이 계속 확장하게 된다는 거죠. 중국을 중심으로 월남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온 게 도미노 이론. 자 하나씩 다 넘어간다 이제 공산주의로. 여기 이제 월남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캄보디아 넘어가고 태국도 넘어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넘어간다. 이러면 이 전 세계가 공산화된다. 그럼 미국이 이러면 안 된다 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통킹만에 미국
구축함이 갔는데 그 베트남 함정에 공격을 받았다 공해상에서 그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썰은 있습니다. 그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베트남 사람을 만나고 최근에 이제 그 최근이 아니죠. 대화를 해요. 왜 우리는 그때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하고 이렇게 전쟁을 오래 해가지고 많은 양국의 사람이 죽었나? 미군 5만 8천이 죽었고 맥나마라 장관 설명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은 38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치면 뭐 몇십 년 전쟁을 한 거죠. 75년까지 거의 베트남 30년 전쟁을 치른 거죠. 네. 근데 그 어쨌든 그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맥나마라는 분명히 나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한 번의 보고는 가짜였던 것 같다 이거죠. 한 번은 근데 진짜로 우리가 맞았다. 근데 한 번의 보고는 가짜였던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맥나마라 차원에서는 인정하는 걸로 그때 책이 나옵니다. 네. 그게 그 책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쟁을 했을까가 책이 나왔는데 그 제목을 까먹었는데 원제가 미스트 오퍼튜니티 해가지고 잃어버린 기회 해가지고 원제가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그 옛날에 이제 불구대치는 원수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나갖고 탁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결국 만났어야 됐다. 우리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만나서 대화를 했어야 이 전쟁은 빨리 끝낼 수 있었고 전쟁을 안 일으킬 수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를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를 오해하면서 계속 전쟁을 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지죠. 네. 참고로 우리 정모님이 밝혀내지 못한 그 키신저의 여배우 제가 찾아놨습니다. 누구예요? 질 세인트 존 그리고 마로 토마스 당시에 이제 막 라이징 스타들 주로 신인 킬러였군요. 여배우들과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요. 난 뭘 그렇게 열심히 찾나 했네. 권력을 지닌 남자는 질보다는 양에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들 평소 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다다 익선 뭐 이런 이제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뭐 그게 이제 이 키신저의 어떤 철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야? 아니, 키신저 왜 알아본 거야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자, 이 키신저라는 사람 참 그 흥미롭긴 하나. 이 사람 저 책도 당연히 많이 썼죠?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 이야기만 있는데 뭐 저서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택의 필요성, 미국의 외교 정책, 나의 백악관 시절, 뭐 여러 책들이 많이 있고 아예 키신저 협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컨설팅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로비도 하고 로비도 대행해주고 다 하는 거죠. 네. 자, 헨리 키신저의 책 중국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다루기 전에 먼저 키신저에서 좀 알아봤는데 뭐 키신저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다 됐을까요? 아니 뭐 근데 키신저가 이제 평생의 라이벌이 한 명이 있거든요. 라이벌? 그 흔히 말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비근육 브레진스키. 많이 안 들어봤거든요. 브레진스키 외교안보수석. 그러니까 키신저가 닉슨 때 외교안보수석을 했잖아요. 공화당에. 브레진스키는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죠. 그러니까 두 명 다 유태계인데 키신저는 독일 출신이고 브레진스키는 폴란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레진스키는 그래서 러시아를 좀 더 의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폴란드가 결국 러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순환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명이 참 라이벌이었는데 브레진스키는 민주당 쪽에 좀 갔고 여기는 공화당에 갔는데 그 한쪽은 하버드 대학에 이쪽 여기 브레진스키는 콜롬비아 대학 해가지고 참 둘이가 이제 그 앙숙 비슷하게 국제 정치학에 이제 거두 겸 또 현실 정치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실 키신저 책도 있습니다만 뭐 브레진스키 같은 경우가 그 거대한 체스판 해가지고 이런 미국의 세계 전략을 일종의 막 체스판으로 봐요. 이 미국이 말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한국이라는 위치는 어디에. 이 사람도 체스해? 네, 체스판. 나중에 키신저도 결국 중국 이야기에서 결국 중국과 미국을 비교를 할 때 결국 바둑과 체스를 가지고 서로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결국 중국의 어떤 전략들, 중국 정치의 특징, 중국 역사의 특징은 바로 중국 지도자의 특징들은 바둑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서양 지도자들의 특징은 체스다라고 설명하는데 무슨 차이지? 바둑과 체스? 둘 다 할 줄 알아요? 바둑과 체스요? 네. 둘 다 둘 줄 아세요? 저는 이제 그 차이는 이렇게 봅니다. 체스는 각 말들이 각기 다른 능력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바둑은 자기 돌들은 다 똑같아요. 흰 돌, 검은 돌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돌이 흰 돌이면 흰 돌밖에 없는 거고
내가 검은 돌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어느 위치에 놓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거고, 오, 네. 체스는 개개인의 어떤 능력치, 개개인의 능력치도 그렇지만 내가 어떤 체스의 말을 잘 보관하고 보호하고 얘를 지키느냐가 결국은 네. 승리를 결정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같은데 중간까지 잘 나간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럴 듯 했는데 이번에 정영진 씨. 아니 그러니까 뭐 체스가 사실 보호한다고 했는데 체스는 이제 여기서 본질은 체스는 그냥 소모한다는 거예요. 소모한다는 거예요. 뭘 소모해? 자, 쫄 보내서 내가 저 상대 뭐 큰 뭐 말 먹거나 아니면 체크메이트를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이건 이제 난 잘한 거예요. 네. 근데 바둑은? 그러니까 바둑은 기본적으로 바둑을 설명하는 게 이제 한자말로 위기라고 부르거든요. 위기? 위. 둘러산다는 거예요. 둘러산다. 아, 포위한다. 그리고 뒤는 돌기자거든요. 바둑 돌을 기자로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은 뭐냐면 있잖아요. 빈 곳을 찾아내는 거예요. 빈 곳을 찾아가 내 집을 넓혀내면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은 승패가 잘 몰라요. 운연히 보기에는 이거 나중에 걔가 다 하고 다 세워봐야 되고 은핏 받고 승패가 결정이 잘 안 나 보여요. 근데 체스는 말 그대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체스 체크메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왕을 이제 잡는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끝나요. 왕만 잡으면 왕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소모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지점, 결정적인 중심을 잡아야 되고 이런 거고 바둑은 동시다발적으로 막 여러 군데서 싸움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바둑은 여기도 벌어지고 저기도 벌어지고 막 전력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또 수를 둘 때마다 여기 목적은 뭐냐면 결국 상대가 할 행동의 어떤 가능성을 자꾸 상대의 어떤 선택의 수를 계속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둑은.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포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걸 하나씩 쳐내고 난 그 대신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계속 넓혀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한 수 두면 다 상대도 한 수 두잖아요. 그게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완전 선멸 이런 개념보다는 거기 맞서가지고 나는 내대로 또 여기서 네가 싸움 걸으면 난 저쪽으로 빠질 거야. 성동격서 이쪽에서 내가 칠 것처럼 했고 저쪽에 가서 싸움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런 변화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새가 중요하거든. 새라고 하잖아요. 어떤 기세 이런 것들 이런 게 중요하고 체스는 말씀대로 체스는 결정적인 전투의 게임이다 이거죠. 아까 말대로 체크메이트를 잡아내면 일단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아니면 서로 이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비기는 게임. 이건 완전 이기느냐 아니면 비기느냐 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딱 결정적으로 바둑에서는 비기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무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을 잡는다는 이제 경고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체스의 말들은 완전히 소모되는 거죠. 그냥 날려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뭐 막 한 거의 죽은 애들이 없더라도 내가 상당히 많이 죽었어도 뭐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왕만 어쨌든 딱 하면 뭐 끝나는 두세 거잖아. 수 어떻게 잘해갖고 왕만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체스는. 하지만 바둑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스는 외고를 낳고 바둑은 융통성을 키워준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키신저는 설명을 해요.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코드가 달랐고 그 지나가는 역사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난 이유가 우리 예전에 뭐 그 동서양의 사고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 책도 다뤘습니다만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국에 장기도 있긴 해. 그러니까 장기도 있잖아. 지금 체스랑 똑같아. 그렇죠. 장기는 초한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대로 바둑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체스가 발달했던 나라가 왜 그렇겠습니까? 허구한 날 전쟁을 했다는 소리죠. 전쟁을 군사 문화의 놀이로 만든 거니까. 우리도 고스톱 있잖아. 고스톱 우리 문화 아닌가요? 이제 꽃들의 전쟁. 화투죠, 화투. 화투. 꽃들의 전쟁.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아마 우리나라 우리 거 아닌가? 화투가? 일본 건가? 딱 봐도 일본 거지 않니? 그렇네요. 근데 이제 우리 전통의 윷놀이. 그 얘기는 있어요. 화투의 기원을 찾아가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건너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투라는 게 이제 뭐 12달에 해당하는 무슨 꽃들 이렇게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1월 뭐 그죠. 근데 이제 그전 우리나라에 그 비슷한 무슨 보드 게임 같은 게 있었나 본데 거기에도 이제 그 비슷한 개념들이 좀 있었나 봐요. 우리가 골패인가 그쪽에 그런 개념. 골패라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그럼 우리가 먼저인 걸로 해. 골패는 게임이 있었어. 그거 하면 아주 그냥 머리가 빠개집니다. 하여튼 동서양의 이런 뭐 놀이 문화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거,
가장 큰 건 역시 그 동서양의 차 문화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오, 그쵸. 동양의 그 차 네. 이런 것과 이제 서양의 커피. 네. 물론 지금 현재는 서양의 커피가 압도적이죠.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는 됐습니다. 그 가장 큰 역할은 아마 1kg 커피가 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kg 커피를 한번 맛본 분들은 다시는 차로 돌아갈 수가 없죠. 맞아요. 네. 맛이 너무 좋고 향도 끝내주고 그렇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네. 차 재배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네. 1kg 커피를 넘어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1kg 커피 네. 전 세계 다양한 원두들을 가장 맛있게 로스팅해서 여러분의 집까지 배달해드리는 1kg 커피. 네. 어떻게 주문하면 되죠? 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1당배 그 팟캐스트 그 뭐죠? 공지란에 들어와 보시면 링크 걸어뒀으니까 네. 그쪽 통해서 가셔도 되고 또 앱이 출시가 됐어요. 아유. 그래서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앱도 되고 홈페이지도 되고 전화도 받겠습니다. 예. 전화? 전화도 받아야죠. 전화 주문 다 됩니다. 근데 저 진짜 좀 제 생각이랑 약간 통한 그 생각을 댓글에서 이번에 읽었는데 저는 캡슐 커피도 좀 즐겨 마시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1kg 커피에 캡슐 커피가 없어서 조금 그거 딱 하나 아쉬웠는데 어떤 분이 딱 그 얘기를 댓글로 해주시더라고요. 캡슐 커피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사장님 들으시면 신제품 캡슐 커피 어떠실런지요? 네. 캡슐까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기존에 나온 기계들에 이게 호환되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조영진 씨가요? 저 우리 팬들이 원하시면 다 해주시니까. 네. 예, 캡슐 근데 커피. 잘 팔릴 것 같아요. capsule도 되게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캡슐이 그 회사가 몇 개 있잖아요. 뭐 에스프레소 있고. 비싸 그 캡슐이. 그러니까 돌체 구스톤가도 네, 있고. 맞아요. 그럼 그 중에 뭘 해? 두 개 다 해? 그 크기가 좀 달라요, 그게. 약간 홀쭉하게 좀 긴 애들도 있고, 약간 좀 짜리몽땅한 친구들. 두 개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네, 아니면 나는 네스프레소니까 일단 네스프레소 먼저. 너 1kg 커피 안 마시고 네스프레소 마시니? 아니 1kg 커피를 마시는데 가끔 capsule 커피를 마실 때가 있거든요. 저도. 먹지 마. 기계 있는데 어떡해 그러면은? 야, 기계가 중요하니? 이 얘기는 저희가 따로 나가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튼 여러분이 1kg 커피를 통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지는 2부에서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On China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